안녕하세요.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코딩 교육이 의무화된다는 소식을 저희 수다학에서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 소식 때문에 부모님들이 더욱더 많은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뭘 좀 배워본 적이 있어야 아이들한테 가르쳐줄 엄두라도 날 텐데 우리는 코딩을 배운 적이 없잖아요. 사실 부모님들이 학원을 보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주변에서는 이 코딩 선행 교육을 하는 것도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 선생님 어떡하죠? 학교만 믿고 있어도 진짜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 초등 5, 6학년 교과과정에 코딩 교육이 이제 공식적으로 들어오기는 하는데요. 네. 엄마들이 어릴 때 배워보지 못했던 과목이고 또 용어들이 생소해서 뭐 선행에 대한 조금 불안감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선행 교육 안 하셔도 됩니다. 교육과정에 도입되는 내용들이 되게 수준이 낮고 이제 손쉽기도 하고요. 실제로 아이들과 해보면 굉장히 빨리 잘 이해를 해요. 그래서 그래도 좀 불안하다 하시면 이제 무료로 인터넷에 교육과정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쉽게 풀이한 책들도 많으니까 함께 읽고 보면서 이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단 코딩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인식하고 계시는 게 좋아요. 코딩 교육 자체는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데요. 우리 생활에 있는 전자기기나 뭐 스마트폰 또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앱 하나하나까지 다 코딩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원리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근데 너무 미리 선행으로 배우다 보면은 또 코딩을 포기한 사람들, 또 이 코포자가 생깁니다. 저는 눈포자잖아요. 눈을 포기한 사람. 어쨌거나. 슬프다. 어쨌든 뭐 어쨌거나 이 선행학습으로 너무 수학 공부도 많이 그래요. 시키면 애들이 또 수학책을 아예 덮어버리듯이 코딩 교육도 너무 막 미리 많이 배우면은 이 코딩 책을 덮어버릴까 봐 좀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학원 안 보내고 집에서 조금씩만 가르쳐야지 내가 직접 이렇게 도움만 줘야지라고 하면서도 이게 더 막막한 게 좋은 책이 있다고 하는데 그 좋은 책이 어떤 건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내 아이의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더 그래요, 선생님. 일단 누구도 코딩을 잘하는 아이가 현재 많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교육에 들어오면 우리 아이가 코딩에 얼마나 소질이 있고 잘할 수 있는지를 일단 판단해 보시고요. 네. 그냥 학교 공교육 수준만 따라갈 건지 아니면 얘를 진짜 코딩 쪽에서 그 특기를 만들어 줄 건지 그때 판단에 놓지 않으니까 지금부터 너무 서둘러서 준비한다고 하는 거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바뀌는 교육 과정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안테나를 좀 세우고 계시는 거, 그 변화되는 모습에 잘 감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부모님이 하실 수 있는 역할은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의 수학 고민을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초등학교 4학년 남학생입니다. 어떤 사연인지 지금부터 화면으로 함께 만나볼게요. 오늘은 또 어떤 친구가 수다학의 도움을 요청했을까요?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갖가지 조립 장난감들. 왠지 심상치 않은 친구인 것 같은데요. 와, 딱 봐도 그냥 남학생인 게 티가 나네요. 조립 장난감을 만지는 손길과 집중하는 눈빛. 능숙하게 RC카를 만지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은 오늘의 주인공. 초등학교 4학년 조은창 군입니다. 은찬아. 네? 그게 뭐야? 이거요? RC카랑 무슨 자동차가 있어요. 이거는 뭐 은찬이가 다 만든 거야? 네. 그런데 비용은 좀 들었어요. 저도 저거 고등학교 때 많이 했었는데 엄청 비쌉니다, 저거. 비용이 많이 든 걸 알아서 참 다행이네요. 멋있다. RC카를 조종하며 놀고 있는 은찬이. 조립부터 조종까지 조립 장난감에 대한 열정이 정말 대단한데요. 조립에 관심이 많은 은찬이의 꿈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로봇과학자가 꿈이고요. 왜냐하면 저도 원래 그냥 만들기가 좋아서 기계공학 쪽에 맞을까 봐 그냥 로봇공학자가 되고 싶어요. 로봇공학자 미래 유망 직업인데 된다면 정말 좋겠네요. 네. 로봇공학자를 하기 위해서는 수학이 필수적인 과목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조립 모형들을 정리하고 동생과 함께 영화를 보고 있는 은찬이.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죠? 영화를 자막 없이 보고 있는데요. 우와, 영화를 자막 없이 봐요. 영어를 되게 잘하나 봐요. 오. 은찬아. 네? 이거 자막도 없는데 네. 다 알아들어?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영어도 잘하는 편이고 자기가 좋아하는데 막 열정을 쏟는 걸 보면 집중력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그렇지 같아요. 않을까요? 왜냐면은 모르는 영어를 이렇게 계속 보려면은 집중력이 웬만큼 좋아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웬만한 애들은 이미 안 듣고 말죠, 그냥. 그렇죠. 그 조립하는 것도 굉장히 꼼꼼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자막 없이 영어 DVD를 봤다는 은찬이. 영어도 잘하고 조립도 잘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선 열정과 집중력이 정말 대단한데요. 그렇다면 당연히 수학에 대한 집중력도 높을 것 같은데 어머니, 대체 고민이 뭔가요? 은찬이가 좋아하는 거는 이제 몇 시간을 앉아서 잘 하는데 좀 수학은 좀 귀찮아하고 좀 하기 싫어하고 그런데 이제 좀 시키는 거는 또 곧잘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얼마 전에 학습지 선생님이 이제 은찬이가 나눗셈이랑 이제 빼기가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이제 그런 거를 어떻게 좀 잘 할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학교 성적은 대체로 매우 잘함. 잘하네. 매우 잘함. 나눗셈에선 잘함을 받았네요. 이게 뭐 큰 차이가 있을까요, 선생님? 아우, 큰 차이죠. 5학년 올라갈 때는 나눗셈 반드시 깨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이제 은찬이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함께 지켜봐 볼까요? 오케이. 은찬아, 이제 거의 끝났지? 네. 이제 계획표대로 합시다. 자, 잠깐만요. 1분만. 응? 1분만. 이제 계획표대로 해야지. 계획표대로라는 말에 마지못해 영화를 끄는데요. 제작진은 거실과 공부방에서도 계획표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야, 뭐 계획들은 많이 세워놨네요. 구체적인 범위가 좀 주어지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기를 바래서 계획표를 만들었는데 잘 실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획표대로 공부를 할 수 있는지 고민입니다. 방으로 들어와 공부할 준비를 하는데요. 자, 이제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이제 또 알 수 있겠죠, 스타일을. 뭐야, 목부터 풀고, 그렇지. 갑자기 또 회장님으로 바뀌셨어요, 처음부터. 야, 그래도 바로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요, 이렇게 시키면 하기만 해줘도 부모 입장에선 고맙죠. 도형 문제를 풀고 있는 은찬이. 좋아하고 자신 있어 하는 문제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싫은 기색 없이 집중해서 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어머, 은찬아, 지금 뭐 하는 거니? 집중력은 좋은데 그 시간이 짧네요. 거실로 나오는 은찬이. 설마 공부가 벌써 다 끝난 건 아니겠죠? 학교 복습 다 했어? 네. 그러면 학습지 숙제는? 안 했어요. 학교 숙제 안 했다고? 네. 하러 가야지. 해야 돼요. 안 해요. 해야 돼요. 다 한 게 아니었어요, 지금 보니까. 본인도 어이없어서 웃는 거 보셨죠? 어머니가 너무 좋으시다. 그냥 네. 설득하네요. 해야 돼요 하시면서. 하기 싫은 티를 팍팍 내며 앉는데 지금 해야 하는 숙제가 바로 은찬이가 가장 약하고 싫어하는 뺄셈과 나눗셈. 자기가 제일 약한 부분을 공부하는데요. 근데 문제가 정말 나눗셈 기초 중에 기초 문제를 풀고 있네요. 하긴 지금 4학년이니까 그죠? 이제 5학년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발차기 하는 거 보셨어요? 화난 거예요? 본인도 답답한지 애꿎은 의자만 발로 퍽퍽 차는데요. 도형 문제를 풀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 은찬아, 나눗셈이 왜 어려운 거니? 저한테 안 맞는 수학은 좀 싫어요. 여기 나누기는 만약 7이 14잖아요. 그럼 나누기에서는 7 나누기 막 17, 막 그런 곳에서 뭐 조금 헷갈려요. 그리고 로봇공학자에 맞는 수학을 해보고 싶어요. 17 나누기 7에서 이제 나머지가 나오게 되는데 나머지가 나오는 나눗셈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나눗셈을 어려워하는 은찬이를 위해 낮은 단계의 학습지로 나눗셈 공부를 시키고 있다는 어머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눗셈 실력은 많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어머니는 이런 은찬이 때문에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좀 빼기랑 나눗셈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수학도
좀 귀찮아하고 안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제 재밌어 할 수 있을지 네, 수다학 선생님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공부 습관이 덜 잡힌 은찬이를 위해 함께 계획표를 세우고 공부를 봐준다는 어머니. 은찬이가 스스로 습관을 들여 꾸준하게 공부하고 또 부족한 나눗셈과 뺄셈을 잘할 수 있도록 수다학 선생님들 도와주세요. 네, 초등학교 4학년 은찬이를 만나봤습니다. 뭐 조립카 만드는 거, 그리고 영화 자막 없이 보는 거, 도형 문제도 열심히 풀고 이런 부분에까지는 굉장히 집중력이 높아 보였는데 반전의 모습을 나눗셈 때문에 저희한테 이제 들키고 말았거든요. 근데 사실은 5학년쯤 되면은 저 정도 기초 문제를 풀고 있으면 안 되는 거는 맞는 거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17 나누기 7 문제를 힘들어했는데 두 자릿수 나누기 한 자릿수 나눗셈이잖아요. 네. 이건 이미 4학년 1학기 때 나눗셈이 끝냈어야 됩니다. 그것도 세 자릿수 나누기 두 자릿수까지 완료가 됐었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늦춰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문제 푸는 모습을 봤더니 연산 문제인데 풀이 과정을 안 쓰더라고요. 네, 그렇네요. 나눗셈을 할 때 풀이 과정은 정말 필수거든요. 그리고 검산 과정 자체도 문제로 많이 제시되기 때문에 반드시 써야 되는데 이제 생략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나눗셈의 개념은 좀 알고 있고 곱셈 구구가 이제 잘 알고 있으니까 곱셈 구구를 이용해서 딱 봤을 때 답이 휙휙 나오는 것들은 암산을 통해서 금방 풀고 뭔가 어림을 해서 답을 찾아서 그 답을 또 이렇게 뺄셈이 이용하는 문제는 많이 힘들어하고 실수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렇게 나눗셈과 빼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반드시 이 친구는 풀이 과정을 적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눗셈 관련해서는 풀이 과정과 동시에 검산 과정도 반드시 써서 푸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문제를 풀 때 아주 친절하게 네. 문제를 다루는 방법을 안내해주고 또 아주 친절하게 풀이 과정을 쓰는 방법을 몇 번 옆에서 계속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처음 도전하는 문제는 지금 푸는 문제도 수준이 낮다고 했는데 더 낮은 수준의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양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나머지가 있는 나눗셈은 저도 굉장히 싫어했어요. 뭐가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뭐가 좀 남아있어. 뭔가 잘못 풀었나 이런 느낌도 있고. 개운하지 않은 느낌? 네, 뭐 그렇죠. 이런 느낌이야. 화장실에서 뭐가 좀 깔끔하게 해결이 안 되는 느낌, 이런 느낌인데 그 느낌에 비하면 은찬이의 발차기는 제 생각에는 좀 약했어요. 저 같으면 그냥 태권도 발차기로 그냥 송판 격파하듯이 모든 나무 토막을 다 나누겠다는 마음으로 그냥 다 찰 것 같은데 굉장히 소심하게 그래도 이렇게 했잖아요. 아직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 엄마 네. 눈치 좀 봐야죠. 제가 보게 된 문제점은 다 논 다음에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한 다음에 네. 모든 것이 끝나면 놀 수 있다 한다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또 자기가 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보다도 더 큰 문제는 하루에 공부하는 시간이 10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면 50분에서 1시간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10분으로는 개념에 대해서 습득을 하고 이해하는 데까지도 걸리는 시간이 매우 짧다는 겁니다. 나눗셈의 기초적인 부분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지금 자릿수를 높여가면서 좀 해야 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활용되는 부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학습 시간을 좀 늘려서 할 수 네.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순히 나눗셈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개념을 모르는 것을 넘어서 다른 부분에서도 구멍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후행학습에 대한 부분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5학년 올라가기 전에 약한 부분을 채워 넣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시기라는 거는 아마 뭐 은찬이나 어머님이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서요. 검사 결과를 통해서 약한 부분들을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예,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은찬이의 인지 능력은 한 평균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작업 기억력이 상당히 높게 나오죠. 네. 이게 타고난 것보다 언어성이 낮게 나온 걸 보면 훈련이 많이 안 됐다, 공부를 많이 안 했다는 뜻이고요. 어떤 아이가 그 조립식 같은 걸 좋아하게 되면 지능 개발에 도움이 되는데요. 그것만 한다고 해서 전체적인 지능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 도움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전체적인 골고루 학습하는 게 얘한테 필요한 것 같고요. 그 강점을 보면 숫자와 순차 연결이 좋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청각적 기억력, 즉 작업 기억력과 관련이 많은 부분이어서 이 아이는 청각적 학습을 했을 때 효과가 좀 좋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호 쓰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시각적인 것에서는 약간 약점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런 아이들이 대체로 연산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잡념도 현재 많아 보이고 마음의 안정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불안과 회피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현재 내 입장에서 좀 다른 쪽으로 가고 싶다. 공부는 그렇게 많이 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약간 불안하다. 이러는 정서적 문제는 좀 갖고 있습니다. 그 수학 성취도 평가를 보면
후행이 45, 현행이 55, 전체 50 정도여가지고 그렇게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없는데요. 네. 후행에서는 계산력하고 이해력이 필요하다고 나왔고요. 그 현행에서도 추론력과 계산력이 필요하다고 나왔는데요. 둘 다 계산력에 문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계산력이 떨어지고 청각적 집중력이 좋은 아이들한테는 그래도 정확하게 계산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그 수학적 그 흥미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은찬이의 경우는 그 주산을 좀 권해서 주산 공부를 하면 연산을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수학을 좀 잘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나눗셈만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점검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진단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좀 더 보충 설명해 주세요. 네, 그 중에서도 문제 푼 거를 봤더니 도형 부분의 문제를 대부분 많이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16번, 17번, 18번 문제가 전부 다 도형의 둘레와 관련된 문제였거든요. 네. 근데 모두 다 틀렸고요. 또 5번, 7번 문제는 도형의 수선을 긋는 문제였는데 모두 다 틀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도형의 개념과 특징, 그리고 특히 둘레와 각도, 수선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선생님, 근데 아까 전에 보면은 그 성적표 보면 다 잘함이라고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게요, 좀. 특히나 그 도형 같은 경우에는 또 만들기도 좋아하고 또 도형 문제 풀 때는 이렇게 또 집중력도 보여줬거든요, 분명히. 굉장히 반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인 것 같아.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이게? 네, 속인 거는 아니지만 네. 도형을 좋아하는 것 이꼴 도형 관련된 문제를 잘 푸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부분이 도형에 대한 체계적인 공부와 학습 습관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도형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12번 문제를 보면 큰 수 다루기에서 좀 약점이 나타났습니다. 나눗셈처럼 단순히 암산을 하면서 나타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는 단위에 맞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읽는 연습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글로 표현된 숫자를 수로 표현하고 수로 표현된 것을 한글로 읽을 수 있는 연습들을 꾸준히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겠고요. 11번 같은 경우도 이 문제가 너무 쉬워 보였던 거죠. 그것을 암산해서 계산을 했는데 500 곱하기 1000만이라고 하는 숫자를 쓰고 그것을 동그라미를 정확하게 표현한 후에 그것을 세는 연습들을 하는 것이 네.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3학년 부분에서 빠진 부분이 있다면 차분차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후행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사실은 그 나눗셈만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눗셈만 잘하는 거 가르쳐주면 되겠구나 하고 오늘 방송 분량을 다 못 채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이런 반전의 결과가 또 나왔고. 은찬이가 또 우리 수학을 너무 좋아해서 빨리 끝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약을 많이 만들어주려고 일부러 그리고 또 숨겨놨어요. 어머니조차도 이제 수학하는데 좀 집중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런 은찬이한테 맞는 학습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알려주실래요? 일반적으로 뭘 잘못하면은 그거 흥미를 돋기 위해서 생활 속에서 뭘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네. 경우가 많은데 이 아이 이제 벌써 5학년 올라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올 것 같고요. 그 타고난 게 나쁘지 않았는데 훈련이 많이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얘가 자극을 자기가 좋아하는 조립식 만드는 데만 너무 쓰고 있기 때문에 다른 쪽의 영역에 별 자극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반복 훈련을 통해서 꾸준한 자극을 줘야 되는데 아마 그 부분에서 그 시각적 집중력이 안 좋은 게 굉장히 힘들게 될 수도 있거든요. 방법 없어요. 그래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힘들더라도 지금 힘들어야지. 왜냐하면 네. 아직도 지금은 능력이 개발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해도 안 될 때가 오기 때문에 힘들 거다 하지만 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엄마가 어느 정도 그 주도권을 가지고 아이를 끌고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쓰면서 풀 때 애가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면 가만 놔두면 거의 몇 문제 안 풀거나 막 쓰거든요. 그때 옆에 엄마가 있어줄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힘들기 때문에 내가 통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익숙해지면 내가 빠져나오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후행이나 도형 같은 경우도 그냥 문제만 풀면 안 되거든요. 지금 너무 결손이 많아서 그러면 굉장히 동영상 같은 게 많은데 이 아이는 동영상 보면서 뭐 하는 거를 이렇게 싫어하지 않으니까 그 환경을 가만히 보면서 엄마가 그때도 같이 보면서 어느 한 10분, 15분 지나고 나서 설명시키고 또 네. 10분, 15분 지나서 설명시켜서 완전 습관 잡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엄마가 복습을 한 다음에 은찬이를 가르쳐준다고 했는데 얘가 취약한 부분이 어딘지를 잘 찾아가지고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도저히 할 수 없겠다. 그러면 공부반 선생님한테 집어넣어서라도 일정 시간은 반드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 아이의 습관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은찬이가
이 나누기가 약한 이유를 이걸로 봤어요. 뭐냐면은 이 RC카를 혼자만 갖고 놀아요. 네. 근데 사실 이거를 갖고 가고 친구들 한 2명 정도 불러가지고 같이 갖고 놀려고 그러면은 야, 우리 20분씩 갖고 놀자. 자연스럽게 나누기가 되는 거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나누어서 뭘 사용하지 않았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나머지가 있는 나눗셈도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한 70분이다. 네. 그러면 야 10분 나 더 할게 주인이니까 요게 이제 나머지가 있는 나눗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친구들하고 이 RC카를 좀 같이 공유하면서 시간을 나누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놀면서 이 나누기를 익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제가 봤을 때 네. 은찬이 같은 경우는 우선 수학 학습에 대한 학습 동기를 구축하는 게 가장 시급한 것 같아요. 네. 은찬이가 아까 인터뷰에서 로봇공학자가 되는데 필요한 수학만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은찬이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로봇을 만드는 데 있어서 지금 은찬이가 배우는 모든 수학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로봇의 디자인을 하는데 도형이 들어가고요. 개수를 모으고 계산하는데 나눗셈, 곱셈 비롯한 연산이 들어가고요. 모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고요. 어머니께서도 수학이 로봇공학자랑 많이 연결되니까 무조건 공부해라기보다는 뭐 관련된 여러 가지 레고 같은 거를 조립하는 데 있어서 정교하게 막기 위해서 얼마나 수학적으로 연구를 했는지라든지 이런 읽을 거리나 자료들을 많이 수집을 하셔서 함께 보면서 수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동기를 구축하고 난 뒤에 지금 가장 시급한 건 3학년 후행이거든요. 방학이 남아있죠. 방학 동안 매일 50분간 수학 공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3학년 1학기 교과서를 준비해서요. 5분 정도씩 개념을 읽고 그다음에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재미있는 놀이라든가 그림 그리고 뒤에 부록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활동을 해서 10분에서 20분 정도 활동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수학 익힘에 있는 문제나 또는 문제집, 쉬운 문제집을 한 2쪽 정도씩 꾸준히 푼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영상 보는 것도 잘했잖아요. 수학 애니메이션 영상 10분에서 20분 정도짜리 한 편 정도 또는 이제 만화책으로 된 수학 원리 동화 있죠. 그런 것들을 한 반 권 정도 하루에 매일 이런 활동을 규칙적으로 할 것을 추천합니다. 네. 어머니께서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도 많은 그 관심을 보이셨는데요. 글쎄요, 지금은 어머님이 좀 개입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한 그런 시기인 것 같기는 한데 앞으로 정말 자기주도 학습을 잘 읽어내기 위해서는 어머님이 어떻게 좀 도와주시면 좋을까요? 어머니가 자기 주도 학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화이트보드판에 계획을 세워주신 그랬죠. 것을 예. 보게 되었는데요. 그 계획을 보면서 제가 느낀 2가지 문제점은 첫 번째는 아이와 협의가 되지 않은 어머니의 희망사항을 좀 적어놓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전곡을 찌르시는 거 아니에요? 모든 엄마들이 그래요, 선생님. 그래서 계획을 짜실 때 어머니가 그것을 적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눈 네. 후에 어느 정도의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협의가 되고 계획을 세워서 글씨도 아이가 직접 쓸 수 있도록 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계획을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2번째는 단순히 수학 공부하기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시간과 구체적인 분량을 작성해 주는 것이 너무나 좋겠고요. 네. 특히 로봇이나 여러 가지 관심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학교를 다녀온 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수학 공부를 하면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근데 그것이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안에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4시 반에서부터 5시 반까지 수학 공부를 하는데 20분은 개념을 공부하고 그다음 20분은 문제를 풀고 그리고 나머지 20분에는 그 문제를 피드백할 수 있는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해주시고 그 시간에 맨 처음에는 어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옆에서 지켜봐 주시면서 그것을 잘 했을 때는 칭찬을 네. 해주시고 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약간 엄마를 무서워하지 않거나 마음대로 하는 성향이 조금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좀 단호하게 너 그럼 오늘 RC카를 가지고 놀 수 없어 아니면 넌 영화를 볼 수 없어 네. 라는 식의 규칙과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페널티를 적절하게 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게 참 힘든 거거든요. 그렇죠. 그죠? 능력도 있어야 되고 동기도 있어야 되고 습관도 잡혀 있어야 내 이제 주도로 계획도 세우고 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나눗셈 안 되는 것 때문에 엄마도 굉장히 놀랬고 그렇죠? 지금 굉장히 허탈하고 힘든 상태란 말이죠. 근데 제가 1학년부터 6학년 중학생들에게 꾸준히 가르치면 성장기 아이들의 발전 속도는 정말 빨라요. 작년에 못했던 것들을 올해 해내는 애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1, 2학년이나 3, 4학년이 정말 올해 해야 될 것들을 5, 6학년은 금방금방 해낼 수 있을 정도로 이 사고력도 좋아지고 체력도 좋아지고 집중력이 약간 안 좋지만 이 내 그 통제력으로 집중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다소 늦은 것 같지만
지금부터 습관을 잘 잡으면 얼마든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 마지막 찬스는 아니지만 적기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1년, 2년 후에는 얘가 자기주도 학습을 확실히 할 수 있겠다라고 할 정도로 좋은 습관을 잡아주고 학습량을 늘려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더더군다나 정확히 어디에서부터,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부터 다시 후행을 철저하게 시작해라고 그걸 알려드렸잖아요. 그걸 안 것만으로도 저는 절반의 성공인 것 같아요. 그거부터 굉장히 이제 파고들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듭니다. 자, 수다학 전문가들의 핵심 솔루션을 듣는 시간이죠. 결정적 한방 함께 들어볼게요. 네, 제 결정적 한방은 연습장 두 쪽입니다. 은찬이는 풀이 과정을 쓰는 연습만 기른다면 실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매일 연습장 두 쪽 풀이 과정을 쓰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국영수입니다. 이제 취미 활동인 RC카는 좀 집어넣고 가장 기본이 되는 국영수를 공부해야 됩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로봇 언어 배우기입니다. 수학은 로봇과 대화할 수 있는 알파벳에 해당됩니다. 수학을 통해 로봇 공학자가 되는 첫걸음을 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리 씨의 결정적 한방은 어떤 건가요? 네, 제 결정적 한방은 바로 이겁니다. 이거 리모컨 컨트롤? 리모컨이죠. 네. 보니까 우리 은찬이가 그 RC카 리모컨을 손에 잡고서 떼질 않아요. 계속 이러고 있는데 네네. 이제는 이 TV 리모컨을 잡고 이걸로 수학도 보고 또 수학 관련된 영상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네. 특히 우리 은찬이 편 수학은 다시 보기로 계속 봐야 돼. 이것도 RC카만큼 기능이 다양합니다. 전진, 후진, 그죠? 순간 멈춤 기능까지 다 있기 때문에 RC카만큼이나 재밌으니까 앞으로는 이 리모컨 잡고 수학 많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래요. 은찬이가 수학에 재미를 좀 붙이고 어렵다고 하는 나눗셈의 벽을 딱 넘어서는 순간 아마 미래 로봇 공학자의 꿈에 훨씬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힘내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응원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수다학 파인드 매스 시즌 2 함께 할 텐데요. 산업 속에서 수학이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항공산업 속의 수학 이야기를 저희가 또 준비하고 있어요. 야, 그럼 오늘은 특히나 또 이 남학생들이 네. 굉장히 또 좋아할 것 같은 게 남학생들이 또 비행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심이 높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네. 이게 좀 궁금해요. 이 비행기를 탈 때 어느 자리에 표를 끊어야 옆자리에 여성분이 앉을 확률이 높은가. 이런 것들을 좀 수학적으로 알려주면 좀 결혼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저도 알고 싶네요. 어느 자리를 앉으면 이렇게 말 많고 시끄러운 사람과 옆에 안 탈 수 있을까? 요거를 알 수 있는 방법. 서로 뭐 목적은 다르지만 수학이 좀 쓰였으면 하죠. 그죠? 그러니까요. 자,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항공산업 속에 숨겨져 있는 수학의 힘.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를 오가고 때론 위급한 환자를 호송하며 국가 안보를 위해 사용되는 다양한 항공기. 항공기와 관련된 개발, 정비, 운송, 서비스 등의 모든 활동을 우리는 항공산업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항공산업은 무엇보다 기술 집약적인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대형 비행기 제작에 약 200만 개의 부품이 필요할 정도로 복잡한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잡한 만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항공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수학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바로 날개입니다. 날개가 만들어내는 양력 덕분에 비행기는 수많은 승객과 무거운 화물을 싣고도 높은 하늘을 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양력을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날개의 모양을 만드는 데 수학적 계산은 필수적입니다. 비행기의 날개를 옆에서 볼 때 아래쪽은 평평하고 위쪽은 둥근 모양이며 뒤는 갈수록 가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베르누이 원리에 의해 제작되었는데요. 공기의 속도가 증가하면 압력이 낮아지고 속도가 감소하면 압력이 높아져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려는 힘에 의해 비행기가 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행기 날개의 앞부분이 살짝 들려 있는 것이 보이시나요? 이처럼 비행기의 날개와 기류가 이루는 각도를 받음각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받음각에 의해서 양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수학적 계산을 이용한 받음각의 변화를 통해 효과적으로 양력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 비행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를 달릴 때 자신의 무게를 이기고 하늘로 떠오를 수 있는 최소한의 속도와 착륙을 위해 속도를 줄일 때 갑자기 추락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양력을 얻기 위해 가장 적당한 받음각, 그리고 날개의 면적까지 이 모든 곳에 수학적 계산이 뒷받침되면서 안전한 비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행기 이착륙 시 항공기 사고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인데요. 특히 착륙 장치가 불시에 진동하는 현상이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온 가운데 영국의 한 공학수학과 교수 연구팀은 항공기 착륙 장치의 진동 현상을 밝힌 수학 모델을 개발, 항공기 설계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수학자들의 영역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비행기가 하늘에서 목적지를 향해 날아갈 때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대기권에서 움직이는 물체는 이동 방향에 따라 마찰이 발생하는데요. 항공기 또한 조종석 앞부분에서 가장 많은 마찰이 발생하며 이로 인한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이 경우 수학 모델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위치와 무게에 따라 가장 적합한 특수 소재를 선택하여 화재 예방을 포함한 비행기 최적화가 가능하도록 도와줍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비행기가 날기 위한 힘을 얻는 필수 부품인 엔진. 엔진이야말로 수학과 공학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엔진이 비행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리,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엔진 속으로 흡입된 공기가 압축이 되고 그 후 연료와 혼합되어 연소되면 고온, 고압, 고밀도의 공기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 공기가 터빈을 빠른 속도로 회전시키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에너지가 분출되면서 비행기가 하늘을 날 수 있는 건데요. 최소한의 연료와 공기로 큰 추진력을 만들어내고 이와 함께 소음까지 줄여서 효율이 극대화된 엔진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수학적 계산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엔진의 소음 문제는 장시간 비행하는 고객뿐 아니라 항공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비행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총량이 감소하면 소음 관련 법규의 규제를 받지 않고 도시 근처에 공항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소음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수학에는 편미분 방정식, 나비어 스톡스 방정식, 음양 파동 방정식, 탄성 역학 방정식 등이 있습니다. 이 방정식들을 함께 풀어야 복합 소재의 적절한 선택과 소재의 기하학적 형상으로부터 생기는 물리적 특성을 보다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이해해 소음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21세기 첨단 산업을 주도해 나갈 미래 유망 산업인 항공산업. 이외에 더욱 다양한 항공산업의 문제를 수학이 어떻게 해결했는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비행기체를 만들고 또 소음을 줄이고 엔진에 이르기까지 정말 비행기를 제작하는 모든 부분에 수학이 다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현대 수학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점점 많은 항공 관련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므로 수많은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게 됐는데요. 한 예로 비행기의 날개의 무게를 줄여서 연료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되었고 거기에 신소재가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 중에 보잉 787 드림라이너라고 하는 비행기가 있었는데 탄소를 포함한 새로운 신소재를 통해서 비행기를 상당히 가볍게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상용화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었는데 네. 그 이유는 비행을 시작했을 때 날개가 얼마나 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예상할 때 기류뿐만 아니라 수만 개의 부품들이 어떠한 작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이 정확하게 되지 않는다면 안전한 비행을 보장할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현실과 똑같은 가상현실 안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시뮬레이션이 가능했었어야 됐던 것입니다. 이때 수학이 큰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네. 여기서 사용된 것이 선형대수라고 하는 것이에요. 선형대수라고 하는 학문이 변수가 어떻게 연산이 되어서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실제로 비행기를 날려보지 않고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예상할 수 있게 되었고요. 날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품들을 바꿨을 때도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났을지를 예상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여러 가지를 통해서 결국에는 항공의 엄청난 변화와 편리함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 수학의 역할이 엄청 크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면서 네. 다시 한번 저도 굉장히 날카로운 의문이 다시 한번 들었는데 오, 그래요? 아까도 살짝 언급했지만 어떤 자리에 앉아야 내 옆자리에 그게 왜 뭘 웃으세요? 날카로워요? 난 무슨 저한테 되게 대단한 중요한- 질문 나오는 줄 알았어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떤 자리에 앉아야 옆자리에 20, 30대의 젊은 아가씨가 앉을 수가 있는지 네. 이런 것도 수학이 해줘야 되지 않을까. 수학이 다 해결해 주니까 이것도 수학이 해결해 주지 않을까요? 선생님 이거 될까요? 그 이리 씨 옆에 앉는 여성 고객의 입장도 생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실현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는 않아 보이고요. 해결할 수 있다고 해도 안 가르쳐 줄 거예요. 근데 실제로 비행기 승객 예약에 이 수학적 방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 진짜요? 네. 오. 비행기 같은 경우는 좌석이 다 차지 않아도 비행 운영 일정에 따라서 이제 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최대한 그 고객들을 많이 승객을 확보해서 운행을 해야지 이제 항공사가 이득이잖아요. 그 목적지를 바로 직항으로 가는 고객들이 승객들이 다 꽉 찬다면야 좋겠지만 차지 않는 경우도 그렇죠.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경유 항공편을 제공을 해서 할인 티켓을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할인 티켓의 비율을 최고로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를 해야 되는지, 근데 이것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그게 바로 비서 선발 문제라는 건데요. 비서 선발 문제는 몇 명의 면접자 정도만 했을 때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는지를 네. 선택해주는 수학적인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앞서서 면접을 봤는데 그 앞서서 면접봤던 사람들보다 바로 다음에 지원자가 최고의 지원자일 가능성, 그거에 적절한 그 비율을 찾아내는 거였던 거죠. 예를 들어서 승객 수가 100명인데 직항으로 바로 가는 승객이 100명이 차면은 정말 너무 좋죠. 그런데 이제 비는 경우가 있어서 할인, 경유 항로편을 이제 거친 고객도 모집을 해야 되는데 요것을 이 승객들이 순서대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직항 고객, 경유 고객이 막 이제 순서 없이 오기 오겠죠. 때문에 네. 어느 정도의 비율을 해야지 최적의 효과를 내는지에 대한 고심이 많았는데 이 비서 선발 문제와 기존의 승객 데이터를 고려해서 최적의 할인 티켓 비율을 이제 찾아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약하는 것에서부터 비행기 자체를 제작하고 또 어떻게 항로를 짜는 것까지도 전부 다 수학이 관여를 한다는 건데요. 그런데 전 늘 항상 조마조마했던 순간이 있어요. 계속해서 순서대로 많은 비행기들이 이착륙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 비행기도 부딪히지 않고 안전하게 이착륙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도 수학이 좀 숨겨져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이착륙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수학이 큰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요. 국제공항인 인천공항의 경우에는 활주로가 3개밖에 없고 런던에 있는 히드로공항 같은 경우에는 2개의 활주로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비행기들이 어떻게 이착륙을 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하시죠? 인천의 예로 들자면 활주로는 약 4,000m이고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 속도는 대략 시속 120에서 280km, 또 시속이 120km라면 4,000m를 빠져나가는데 2분이 걸리고 시속 280km라면 50초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평균 시속 120km로 단순 계산에 2개 활주로로 한 개는 이륙하고 한 개는 착륙을 한다면 1시간에 30대의 비행기가 뜨고 30대의 비행기는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하루에 20시간 정도 공항이 운영되게 된다면 하루에 1,200대 정도가 이착륙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요. 1년이면 44만 대가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런던의 공항은 실제로 45만 대나 되는 엄청난 비행기가 이착륙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많은 비행기의 이착륙을 돕기 위해서 활주로를 증설하게 된다면 엄청 많은 비용이 들 것인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학적인 사고력을 발휘하게 된다면 좀 더 쉽고 경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사실 우리가 지금 1인 1승용차 시대에서 네. 1인 1승용 비행기 시대로 바뀌어간다는 우와, 얘기가 있습니다. 진짜 그렇게 될까요? 그리고 이제 하늘에 막 수많은 비행기가 떠다니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거기 막 단속하려고 또 그 교통 단속해주는 비행기도 필요하죠. 네. 또 문콕하고 도망간 애들 잡는 비행기도 필요하죠. 또 음주운전 하는 거 잡는 비행기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비행기들이 엄청 많아질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그 활주로도 또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지금 이렇게 되고 있지만 앞으로 이 항공 관련된 그러니까 일자리들이 더 많이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이 항공에 관심이 있는 아이들한테는 어떤 부분을 좀 더 많이 공부해라라고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일단 산업의 규모를 보면 이제 부가가치 있는 산업 쪽이 앞으로 더 발전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네. 항공기 보면은 수억 원에서 수백억, 수천억까지 가고 지금은 항공 우주 산업으로까지 발전했기 때문에 네. 인공위성이나 우주선까지 가면 수조 원대까지의 그 제품이 나오는 거죠. 한 대당. 그래서 굉장히 높은 부가가치고 여기에서 이것들을 그 부품이나 항공기를 제작하고 설계하고 그다음에 운항하고 정비하는데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항공 우주 산업의 미래는 굉장히 밝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항공 우주 산업의 시장은 미국이나 러시아, 프랑스가 거의 대부분 가져가고 있고 한국은 아직 그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태이지만 네. 우리나라도 고등 훈련기를 스스로 만들어서 해외 수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가에서도 항공 산업을 앞으로의 주력 산업으로 계속 생각하고 열심히 밀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쪽을 직업으로 생각하고 지금부터 그 공부를 해도 네. 전망은 매우 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항공 산업의 대부분이 IT 기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컴퓨터를 전공이나 그 복수 전공 내지는 부전공을 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고요. 많은 경우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하기 때문에 컴퓨터 관련된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더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수학이 여기도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그 학문으로서 갖고 있고요. 물리학이나 영어도 중요하지만 수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항공산업은 여러 산업 분야가 모여서 같이 그 만드는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조직적인 사고 능력이나 관리 능력이 또 필요하고요. 그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아직은 크게 발전한 산업이라기보다는 계속 발전하고 있는 산업이어서 예. 이게 어디로 갈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도전 정신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지금 학생들이 이 방송을 본다면 수학, 영어, 기본적인 물리학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해서 도전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항공산업 분야라는 거는 그냥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너무 미래가 유망한 그런 분야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한테도 이 항공산업 분야의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제시를 해주시면서 앞으로 얼마든지 큰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분야라는 걸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수다학은요, 다음 주에도 즐거운 수학 이야기 가지고 찾아올 거고요. 여러분들의 수학 궁금증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수다학 홈페이지를 통해서 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